형, 내 전공이 뭔지 알아? 경제. 나는 뭐 평생 학생들한테 가르치신 경제학을 가르친 경제학 교수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사람들이 내가 교육학을 했다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왜 그렇게 이 경제학을 했다는 사람이 교육의 목숨 드느냐 뭐 이런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 변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사회 변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은 나아가서 개인과 국가와 단체와 기업과 조직의 운명을 갖다 결정한다는 역사 변수라고까지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평생 교육운동에 그 생활을 같이 했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내가 내 지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86년도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었는데 게리 베커라는 교수 이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이런 무식한 것들. 게리 베커 교수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부자다 그러면은 내지는 어떤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판단을 하죠. 소득이 높은 사람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 근데 게리 베커 교수가 현대 국가의 국부를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뭐 이런 저기 농업국가나 뭐 이런 그 저개발국 말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 산업화된 국가의 국부를 갖다 측정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부자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빌딩, 사회간접자본시설 뭐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어 있고 좋은 나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공항, 항만 이런 시설들 복장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생산 시설들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적 자본 이게 얼마큼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부자 나라 아니면은 부자 아닌 나라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게리 베커 교수가 이렇게 측정을 딱 해보니까 현대국가 국부의 4분의 3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 피지컬 캐피탈, 물적 자본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80년대 데이터가 좀 그랬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지식산업화가 점점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측정해보면은 4분의 3이 아니고 90% 이상일 거예요. 그죠? 자, 이 인적 자본을 갖다 축적을 갖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바로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 교육보다는 더 중요한 경제 변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이 교육보다 중요한 또 사회 변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이유가 교육을 통해서만 저소득층이 좋은 기회를 가져가지고 직장을 좋은 직장을 잡든지 해서 사회 상층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훌륭한 공교육 시스템, 공정한 공교육 시스템을 가져야만 그게 사실은 가능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공교육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 공교육 시장은 내가 보기에는 정규시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정규시장이 망하면은 뭐가 파나다 치는가 하면 암시장이 파나다 치게 됩니다. 우리 교육시장에서 암시장이 결국은 가외, 학원,
같은 사교육이 되겠죠. 그죠? 사교육 여기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이 정규시장인 학교교육이 무너지면은 사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고소득 중상 정도 되는 상류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10년 전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좀 사회적으로 쇼킹한 결과를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제목도 굉장히 섹시합니다. 누가 서울대에 오는가? 라는 자료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그 당시에 10년 전 당시에 서울대 오는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갖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시골에서도 왔고 농사 짓는 분 자제들도 왔고 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대기업의 이 간부급 5위 이 공무원들 그리고 집에 부자인 친구들 그래서 서울대 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더 심해졌을 겁니다. 아마. 그죠? 강남 상부에서 뭐 소위 스카이를 갖다 다 쓸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발표한 자료들 갖다 보면은 이 교육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격차는 점점 더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대로 놔두다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통합에서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교육을 통해서 소셜 모빌리티를 증가시켜야만 하는 이 사회가 희망도 있고 이 사회가 좀 더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똘똘이가 그죠? 부잣집 뜰뜰이에 비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지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고 자기 아버지의 배경이 가문의 배경이 어떻게 됐든지 관계없이 똘똘한 자가 이 사회에서 높은 생산성을 갖다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갖다 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보통 이 경제학에서 무슨 효율과 형평은 같이 갈 수 없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교육 문제만 잘 해결하다 하면은 효율과 형평성을 갖다 같이 달성하다 시킬 수 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회를 갖다 만들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를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나는 교육이 역사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 나이 정도만 되면은 이 주변에 친구들이 크게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영어로 mediocre 그냥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떨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지금 성공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평생 뭔가를 딱 배우려고 하고 호기심 가지고 집중해서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하는 친구들이 성공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교육 잘 시킨 개인이 성공을 하고요. 가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소위 말하는 명문가 이런 데는 자녀 교육 잘 시킨 이 가족들이 성공한 가족이 됩니다. 그죠? 또 성공한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기업이 사실은 삼성인데요. 삼성이 사원들 교육들, 신입사원부터 해서 이 간부급 사원까지 교육들을 제일 빡세게 시키는데 그리고 교육비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성공할 수 있는 재력도 나는 교육에 있다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교육을 잘 시킨 국가가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배웠던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아주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다 해왔습니다. 부정선거하고 독재하고 그죠?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를 다 해놨었는데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든 일종의 국부이기도 하지만 이 양반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교육을 갖다 실시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광복 후에 글 못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맹률이 8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을 갖다 실시하고 나서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 돼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80%에서 20% 이하로 쭉 떨어집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갖다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그러죠. 문맹률이 초고속으로 떨어진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교육받은 국민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국민들하고는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원들 일 시키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일일이 말로 해줘야 됩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이제 글을 갖다 읽을 줄은 어떻습니까? 작업 지시서를 갖다 주면 되죠. 종이 조각 쓰면 됩니다. 생산성이 확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고 글을 읽을 줄 알면은 또 뭘 읽을까요?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갖다 읽고 정치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겠죠. 대한민국이 산업화되고 민주화까지 이렇게 달성했다 할 수 있는 바로 그 저력이 어디였느냐?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국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육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 변수 없고 교육보다 더 중요한 사회 변수가 없고요. 교육은 나아가서 개인과 기업과 지역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또 왜 이렇게 발돋움치고 교육운동에 나서게 됐는지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1993년도에 인천대학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2년째 이제 곧 명지대로 작년에 옮겼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신문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명지대 교수직은 내가 사임하려고 그럽니다. 사임할 거라고 이미 발표를 갖다 했고요. 쭉 내가 이제 교수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대학의 전임 교수들은 1학년 과목들, 교양 과목들 잘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교양 과목 수업 들을 때 전임 교수들 잘 안 오죠. 그죠? 내가 이제 2000년대 초에 우연하게 1학년하고 이제 교양과정 수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대학 교수들이 편한 게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그리고 3, 4학년 수업을 하면 좀 편하잖아요. 학생들 숫자도 적고. 근데 교양과정을 하면은 지금은 이제 학교들마다 교양과정에 대응 강의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2000대 초만 하더라도 인천대학교에서 이 경제학 입문 강의를 갖다 하면은 많이 들어오면 200명, 적게 들어올 때 이제 한 150명 이 정도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 수업을 갖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학생들이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이게 시장경제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굉장히 반시장적이고요. 굉장히 이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중고등학교
이 사회 경제 책들을 갖고 와보니까 완전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야, 쓰레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무슨 교과서인데요. 그때 IMF 지나고 났었잖아. 근데 사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보기엔 TGI 프라이데이 같은데요. TGIF에서 한 가족이, 4명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외식하는 사진을 하나 끌어놓고 그 오른쪽에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갖다 들어놓고 밑에 코멘트를 갖다 뭐라고 달아놨는가 하면 이 왼쪽 사진은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이다 라고 코멘트를 갖다 달아놨어요. 그 사진 보고 경제를 갖다 배운 사람이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를 갖다 할까? 내용들도 보면은 적어도 고등학교, 중학교 이 경제교과서 같으면은 경제 원론에서 그래도 핵심되는 그 시장을 갖다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야, 문제는 교과서에 있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교과서를 갖다 이따위로 쓸 정도 같으면 이 쓴 놈들은 누구냐 라고 이제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거기에 정규적으로 갖다 포함한 우리나라의 좌파 지식인들이 또아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2000년 초부터 나는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양 나가는 데는 아이들 이거 고등학교 때 세뇌받은 걸 갖다 역선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교양과정만 3과목씩 똑같은 시장경제 인문 한 학기에 3개씩 계속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500명, 1년에 1000명. 내 수업 듣고 나면 아이들 좀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또 갑자기 회의가 들더라고. 인천대학교 학생들 1000명씩 이거 좀 1년에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갖다 내보자. 그래서 그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행 다니기 좋아하고, 시간 있으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소위 말하는 뭐 일종의 오렌지 교수였는데, 그때부터 난 사회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우파 운동권을 갖다 하는 내 주위에 있는 후배들은 과거에 학생운동을 갖다 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소위 말하는, 내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NLPD라고 들어봤죠. 그죠? 그 운동권 출신들이 사상 전향을 갖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우파운동을 갖다 하고, 북한민주운동을 갖다 하고, 이 자유주의 운동을 갖다 하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90%인데, 나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전혀 운동권하고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지금 고백하자면은 내 처하고 나는 초등학교 같은 반 동창인데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거의 부부처럼 살았죠. 연애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무슨 운동권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우파 운동권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 제일 먼저 이제 쓴 글이 저주의 구판을 멈추어라. 아마 94년도 글일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도 잘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혹시 아니면 지금 뭐 저기 휴대폰 검색을 해도 그 글은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조선이나 뭐 조선일보 저주의 구판을 멈추어라. 그러면은 그걸 갖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언론의 고정 칼럼니스트가 되었고, 내가 뭘 갖다 하든지 간에 이제 끝장을 갖다 보는 뭐 이런 그 성격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칼럼만 가지고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그러면 저기 시민단체 만들어가지고 붙자.
그 당시가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좌파 정권이 한참 기승을 갖다 부릴 때고, 많은 우파 지식인들은 두 번에 걸쳐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이제 거치면서 굉장히 데스퍼레이트 할 때였습니다. 상실감을 가지고 무기력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시민단체 만들어서 이제 부터 싸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규조합부터 싸우고 좌파 교육정책과부터 싸우고. 그래서 자유교육연합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시민, 교육지식인 단체 만들어서 일을 갖다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제 여러분들 좀 싫어하지만 MB 대통령 또 좀 만들었고요. 갑자기 나한테 이제 국회의원 나가려고 2008년도에.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공천 마감 이틀 남겨두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해가지고 9시 집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국회의원 나가달라. 그래, 그럼 도와줄게. 그러면서 아마 국회의원 출마를 아까 30분 만에 결정한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줄게. 공천 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사실은 누구한테 공천 달라고 이 대가리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 도와줄게 하고 이제 나갔고, 이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개파문이 이런 건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박계, 친이계, MB계 그래가지고 맨날 붙어 싸웠어요. 그죠? 내가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개파에 한쪽에 붙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꼬봉 노릇을 갖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하니까 나중에 또 공천 안 주대. 그 때려치우라고 그러고 안 나왔지. 내가 공천 결정 제일 먼저 선거를 갖다 하고요. 내가 받는 게 꼭 좋은 공천이 아니다. 국회의원 할 때 내가 공천 했다 못 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나라당 그 당시 하도 무슨 개파가 조사하길래 도대체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박시집 종롱하고 이시집 하인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갖다 쏴댔으니까 누가 공천 주겠어요? 안 주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4년 동안 짧고 붉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4년 하면서 이제 정규조 명단을 갖다 공개했고, 이게 지금까지 이제 소송이 있어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 나와서 선고한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있는가 하면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 당시 이제 정규조 그 소신은 지금도 난 변하지 않는데요. 정규조 명단을 갖다 공개한 것은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배경을 설명을 다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일관되게 1심 그리고 이 항고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조정희가 법을 갖다 어긴 게 맞다. 그래서 배상해라. 라는 게 일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대로 지지만은 도덕적인 책임까지 이 시대 지식인으로서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지대 교수직까지 사임을 하겠다.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직 사임을 꼭 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식인은 이것만 다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직 던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난한 과정을 지내면서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는 천착을 했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정교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교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교조의 DNA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생물학적으로도
DNA를 잘 분석을 갖다 하면은 진화의 과정을 갖다 알 수가 있잖아요. 정교조가 도대체 왜 저런 일을 갖다 하는가? 정교조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족보를 갖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에 걸쳐가지고 정교조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준 뷰인물을 쭉 내가 읽어가면서 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여러분한테 보충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 분야에서 거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타이틀을 교육전쟁이라고 이제 뽑았고요. 이 정교조 창설 이래 이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거의 내전 상황에 있다 해도 과연 아닌 정도로 치열한 가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일 치열하게 싸우는 게 교육위원회에서 제일 치열해요. 네,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치 혼란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과거 교육의 결과고 향후 대한민국 미래 역시 현재 교육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좌파 세력들은 수십 년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각을 하고 굉장히 굳건한 진지를 구축을 했고 영토를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면은 전국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교조 출신이거나 9명의 정교조 출신 그리고 13개 시도니까 4명의 친정교조 교육감들이 당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파는 교육 문제가 굉장히 등한시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파가 제대로 된 우파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도대체 보수주의의 가치를 갖다 제대로 알고 그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짝퉁 좌파들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여러분한테 뭐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난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수라고 이 분류되는 사람들 역시 보수냐?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누리고 무슨 부패한 놈들이 무슨 보수주의에 기득권과 부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라고 위장을 하든가 언론에서 얼토당토않게 그 사람들 보수라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들도 없고 제대로 된 진보주의자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짝퉁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수 상업주의자들, 진보를 갖다 참칭한 소위 말하는 상업주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 체계를 굉장히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바로잡는 몫은 나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정교조를 한번 봅시다. 정교조는 우리나라 최대의 이 노동단체가 바로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제일 큰 주주가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민노총, 구민노당, 지금은 통진당으로 갔죠, 그죠? 이어지는 극좌 정치단체다, 정교조는. 정교조가 교육단체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교조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이제 정교조가 창설을 할 때 천지추방하고 뭐 학교폭력 근절하고 뭐 이런 내세우는 그런 오해에 해പ്പെ가지고 정교조가 갖고 있는 이런 급진좌파적인 정치성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갖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정교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세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과거의 정교조는 괜찮았어. 그럽니다. 근데 정교조는 설립부터 괜찮았던 적이 없습니다. 설립 자체가 무슨 교육을 갖다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밑에 나오지만은 정교조는 소위 이탈리아의 유명한 공산주의 혁명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스의 진지 전략에 기초해가지고 설립된 급진좌파의
교육계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정치투쟁에 진지했다. 그 증거는 뭐냐? 이런 급지전파들 시위 현장에는 언제나 정교조가 있었습니다. 무슨 광우병 사태, 또 무슨 사태, 이런 정치적 사태에 보면은 항상 정교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투쟁의 장에 항상 정교조 조합원이 참여하든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운동의 산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보다도 이소호 씨라는 사람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소호 씨가 지지난번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이소호 씨가 바로 이게 정교조 민노총, 민노당, 통신당으로 이어지는 이 연관성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소호 씨는 정교조 위원장을 갖다 초대가 아니고 2대 때 아마 정교조 위원장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민노총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 민노당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공중부양 강기밥 잘 아시죠? 네? 붕뜬 사람, 국회 의장실 난입해가지고 방박던 사람 있죠? 이름이 이렇게 긴 사람 아나? 잘 모르나? 그래서 이 민노당 전당대회에서 강기교가 의해서 2위를 득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조가 이 우리나라 좌파 세력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는 이소호 씨가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그 당시 이제 민노당 최고위원회 선출된 사람이 9명 있는 거예요. 강기갑, 이수호. 여러분들 오병윤 알아요? 이 사람이 경기 동부 쪽 지금 연루돼가지고 있죠. 그 중에 또 우위영이라는 인물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경기 동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이석기하고 같이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조의 DNA는 통신당의 DNA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교조에 보면은 레일에 가려진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정교조 통일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통일위원회는 정교조에 속한 위원회인데 정교조 정교조 위원장의 통제도조차 받지 않는 아주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뭐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짐작 큰 데는 이 정교조 내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핵심되는 통일전략 전술 단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정교조 DNA를 갖다 이제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의 성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현대 좌파의 뿌리는 한국판 종속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민족 경제론,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내 뿌리를 갖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또는 70년대 대학에서 보면요,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걸 가르친 유명한 3인방 중에 보면은 박현채 교수라는 분이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병직 교수님 알아요? 안병직 교수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이 정리된 기회가 있습니다. 변형룡 교수인데 모두 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입니다. 자, 근데 박현채라는 분은 이 민족 경제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개방경제, 시장경제에서는 안 된다. 이걸 개방을 하게 되면은, 개방하면 선진국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뜯어먹고 경제적으로 식민지화 시킨다. 그 당시에 이제 중남미에서 유행했던 이론 중에 중심부 주변부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중심부가 있다. 그 중심부에 미국과 서구가 있고요. 주변부가 있는데 중심부에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유럽이라는 이 경제적 제국주의자들이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 시장화시켜서 그걸 수탈해 간다 라는 이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이론이 맞았느냐? 다 틀렸죠. 대한민국은 개방경제, 시장경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박현채 교수도 봤고요, 안병직 교수도 봤고, 같은 눈으로 변형균 교수도 봤습니다. 근데 이 박현채 교수는 죽을 때까지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가 옳다 그러고 돌아가셨고요. 안병직 교수는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속죄를 하시면서 전향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면 아주 피가 마르는 고민 끝에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이 민주경제론,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 틀렸다라고 전향 선언을 합니다. 변형균 교수는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할 걸로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안병직 교수한테 두 분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사선 정량을 했습니다. 또 작고한 김근태 전 의원 또 안병직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김근태 의원은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개방경제가 번영을 이루게 되고 이 민족경제론,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은 원래 학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굳이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문적 뿌리가 경제학에 있었는데 경제학계 내에서는 아무래도 경제학은 실증적인 학문이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주류 이론으로 뿌리를 박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이론을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 예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틀린 이론을 잡고 있는데 어느 대학일까요? 여러분들 이 중에 한신대 있어? 한신대 재학생 있냐? 없어? 한신대에서는 아직도 이거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계 내에서는 버려진 이론이 됐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사라졌는데 여기 희한하게 숨어져 들어갑니다. 정치학으로 빠지고 사회학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역사학으로 빠져갑니다. 정치학과 사회학에서도 주류 이론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학문으로 가면서 이 민족경제론 그리고 식민지 반자본주의 또는 반동건론 이게 점점 더 관념적인 학문인 정치학이나 사회학, 더 관념적인 학문인 역사학으로 가면서 독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 역사, 국사학계에서는 대부분 그들만의 선을 쌓으면서 진실로부터 고립된 일종의 지적인 갈라파고스가 되고 그 안에서 진화하고 이 후대를 갖다 이루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역사학 중에서도 중세와 고대를 갖다 가르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역사학계에서
이 근현대사는 역사학의 태제가 아니라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정통 역사학자들이 현대사나 근대사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우리가 다룰 분야가 아니라고 이제 버려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 신천지를 갖다 개척한 게 누구였느냐? 바로 386 운동권 세력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대학 때 배웠던 알량한 그리고 틀린 이론인 소위 말하는 민족경제론, 식민지 반 자본주의, 식민지 반 공권론을 한국 현대사에 갖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그 눈으로 현대사를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도 이제 주류가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비토하는 세력은 국사학계에서 다 쫓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브리딩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계속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아주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라파고스의 괴물처럼 생긴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요. 이 2386 운동권 세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NL, 소위 이제 National Liberalization인데요. 민족해방계열하고 PD, People's Democracy. 그래가지고 민중민주가 70년대, 80년대 대학가에서 계속 하여튼 이념 투쟁을 다 해오고 또 주도권 다툼을 해온 세력들입니다. NL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의 원인을 제국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PD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모순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NL은 대한민국이 이 둘 다 대한민국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NL은 왜 잘못되느냐? 우리는 미국놈,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대한민국은 남한은 제국주의 식민지다. 이거 잘못된 사회다.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라는 게 NL의 이야기입니다. PD는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설프게 지금 시장경제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를 해가지고 소위 자본가가 민중기층 계층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라는 게 PD. 여러분들 NLPD 이야기 들어봤지만은 정확히 뭔지는 몰랐었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되게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때는 일제시대라고 했습니다. 또는 일본 식민지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죠? 일제강점기라고 배웠죠. 근데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아닙니다. 북한 역사책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몰랐지? 그죠? 근데 이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그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미제강점기라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항상 폐허로 갑니다. 북한의 역사책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하던 시기를 지나서 잠시 해방이 왔는데 그 다음에 저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남한을 강점했다. 정확히 이건 북한의 역사 인식이 담겨있는 용어입니다. 요즘 표절시비가 맨날 있는데요. 이 일제강점기는 북한 역사책을 표절한 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 한글에서요. 아래 한글에서 일제시대라고 한번 쳐봐. 그럼 일제강점기로 강제로 바뀝니다.
그것도 몰랐지. 내가 일제시대 치니까 일제강점기로 확 바뀌더라고.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그래서. 그래서 일제강점기란 말은 속으로는 뭘 내포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미제강점기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일제강점기란 말을 무비판적으로 그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역사학계에서 엄청나게 깊은 뿌리를 갖다 이 친구들이 내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년대 이제 중반 들어가서 대학가는 이 NL하고 PD가 계속 이 세력 추진을 했는데 NL이 장악을 했습니다. NL이 좀 쉽습니다. PD는 정확히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이론들은 읽어야 될 책들도 많고 하니까 PD 쪽이 조금 더 교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미국 제국주의 놈들 때려 부수자,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응? 우리 미국 지금 식민지다. 감정 건드리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머리수를 보면은 애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결국은 교양이 부족한 NL이 대학가를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한 청년, 지금은 한 대리로 바뀌었나? 그 뿌리가 다 이제 여기고요. 또 NL 중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다 신봉하는 주사파하고 비주사파로 또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개방 계열 중에 얼토당토 않게 북한 김일성을 갖다 신봉을 갖다 하는 이 주체 사상파가 있고요. 비주체 사상파가 또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광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갖다 숭배하는 주체 사상을 갖다 맞드는 그런 자들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주사파가 대학가를 다 나중에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종의, 여러분들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죠? 전두환이죠, 전두환. 그죠? 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을 갖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김일성한테 붙은 겁니다. 둘 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난 대통령을 인정을 합니다. 나는 운동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는 난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무서웠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잡혀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도 그냥 개끌리듯이 들어갔잖아요. 그 뭐더라, 삼청훈련대가 완전 헌법 위에 굴리만 하는 이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고, 그것도 총칼로 사람들한테 위협을 했으니까. 그 일상생활을 갖다 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 나도 그때는 공포를 갖다 느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갖다 느꼈고 그런 이 정치적 배경 때문에 소위 말하는 데스퍼리트한 친구들이 정신나가게도 김일성한테 붙은 이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운동권들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민주화 시기가 되면서 정치권을 진출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들 중에 전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의원을 맡았던 신지호, 지금 여러분들 김영환이라고 알아요? 그 골수 주사파, 우리나라 주사파 1호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잠수정 타고 두 번이나 북한에 올라와가지고 김일성하고 같이 이야기를 갖다 하지. 지금은 북한 민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홍, 그리고 홍진표, 이런 친구들은 전향하고 우리가 과거 생각이 잘못했다, 전향을 갖다 하고 지금은 소위 우파운동을 하고 있고 북한 민주운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향을 하지 않은 많은 386 운동권 세력들은 민주당 내지는 통진당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자신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보면 NL이 이제 그중에 이제 악성들이 이제 민노당 쪽으로 들어갔고 NL이 이제 민노당한테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 정치 반응을 다 거치면서 뭐 민노당이 막 바뀌죠. 지금은 통진당, 정의당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지금 동작에 나온 노회찬 그리고 심상정 이런 사람들은 PD계열입니다. PD계열로 지금 정의당의 모체가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이석기, 이정희 이런 류의 사람들은 통진당의 아주 핵심이 됐죠. 이거는 이 주체 사상을 신봉을 하는 그런 이 민족해방 계열이고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의 대표적인 기구인 국회까지 진출을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이 주사파였던 잘못을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좌파와 좌파시민단체도 역시 1980년대 이 대학운동권의 구도와 동일한 구도에서 분화하고 합중운영을 다 했었습니다. 쭉 이 흘러온 과정이 정교조에도 고스란히 같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정교조가 왜 빨치산 추모제에 아이들을 데려가고 대한민국 사회에 해가지고 이 긍정보다는 부정을 갖다 하는지를 이해를 갖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DNA에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정교조 이제 창립 선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정교조가 참교육이라고 그럴 때 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참하고 다릅니다. 여기에는 정교조 창립 선언문에 또는 이 설립 취지문에 정교조가 define 하는 참이 뭔지를 갖다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참교육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 요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정교조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민족교육은 우리 민족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식민지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유민주 이거 관계없다, 통일이 지상이다, 그 통일의 형태가 어떤 형태여도 상관없다, 미군 철수해라, 그죠? 이런 이야기고요. 민주교육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 민중민주의 개념입니다. 계급투쟁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화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가치를 갖다 창출하는 노동이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착취 구조를 갖다 바꿔야 된다.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안 된다. 이게 참교육으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갖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과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교과서, 특히 음성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경제 교과서를 한번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그것들이 이제는 아마 보일 겁니다. 정교조가 얘기하는 참교육이 어떻게 교과서 안에 녹아져 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이 참교육 바탕이 되는 이론서가요, 1987년에 만들어진 민중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나오는 걸 갖다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 근거로 이제 정교조 창립 선언문, 당령, 규약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봐야 성공할 수 없고 기득권 세력과 가진 자들에게 착취를 당한다.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이다.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민중혁명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참교육이다. 우리가 아는 참하고 다르죠? 그죠? 용어가 굉장히 혼란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교조는 창립 때부터 교육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소위 그들의 말로 뒤집으려는 대한민국의 혁명이 필요하다. 교육은 그런 혁명을 갖다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교육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목적이 된 적이 없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혁명가들은 지구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정의다. 나는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를 갖다 위한 행동은 모두 다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교조가 계속 법을 갖다 어기고 그러고 진실을 갖다 가리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은 정교조 DNA에 혁명의 DNA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서 바꿔야 되는 나라라고, 그걸 뒤집어서 바꾸는 게 곧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정교조가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난 그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우리 역사 교과서 관련해가지고 쟁점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됐다. 대한민국 건국은 통일을 갖다 방해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한의 대한민국 건국이 빨랐을까요? 아니면 북한의 정부 수립이 빨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남북 통일을 갖다 위한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라는 자가 남한에서 먼저 단독 정부를 갖다 수립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지 않았다. 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소련이 망하면서 과거 소련에서 비밀문서로 또는 기밀문서로 되어 있던 문서들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슈킨 대장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슈킨 대장이라는 사람은 과거 소련군의 총정치국장이었던 사람인데요. 45년 만에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지령을 내립니다.
46년 초까지 북한에 이 사회주의 정부를 갖다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6년 2월이 되면은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뭘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했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수립됐죠? 1948년 8.15에 정부 수립됐습니다. 물론 그 수립을 하기 위한 그 헌법 만들고 한 작업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죠? 북한의 정부는 46년 2월에 세워진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임시인민위원회가 정부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단행을 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강력한 정부적 기능이 없는 어떤 주체가 도대체 토지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임시인민위원회의 정부적 성격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북한에서 먼저 만들었고, 그게 백일화에 드러난 게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김일부터해서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지령을 내린 거예요. 북한의 자유주의 정부를 갖다 만들어라 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여망이 있었고, 그 여망 때문에 김구 선생이 북한에 올라가기도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가, 이 나쁜 놈이 국민의 통일 열망을 갖다 끊고 남한에서 이 정부를 갖다 먼저 수립하는 바람에 통일되지 않았다 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 아직도 버젓이 써 있습니다. 6.25 볼까요? 6.25 남침인지 북침인지, 또는 6.25를 갖다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미친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동국대학의 모 교수입니다. 네. 강모 교수입니다. 자, 6.25 남침 북침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1993년도 말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그 캐서린 웬더스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구소련의 그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갖다 찾아 헤맵니다. 거기서 딱 걸렸어요. 거기서 보니까 6.25 전쟁 관련해가지고는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기획한 기획전쟁이고, 그 당시 중공, 지금 중국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협조한, 기획된 남침이었다는 사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물 대통령 누구지? 노무현 대통령 말고 물통령이라고 그러는 김영삼 대통령 전에 노재의 아버지, 노소영이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소련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그 국교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수립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인데, 옐친이 이 웨더스피가 그 찾아낸 그 문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만큼 두꺼운 그 6.25 전쟁하고 관련된 문서를 김영삼 정부에 넘깁니다. 그게 지금 국립외교 문서 수장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이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는 이건 이미 정설이 아니라 진실로 굳어진 겁니다. 6.25 전쟁은 북한과 소련이 기획 남침이다 라는 게
근데 아직도 우리 교과서에 이 남침을 갖다 그 명시적으로 서술을 하지 않는 교과서가 2종이나 돼요. 얼마 전에 원주 고등학교에 이 정교조 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적괴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강원도에 사는 모 시민단체 분이 찾아가지고 둘이서 배틀을 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뒤벼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하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이게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른다 그러고, 이 사람이. 북침 가능성이 있다. 그때 뭐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해요. 세상에 참 무식한 교사인데 뭐 전공을 하는 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그 수준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 국사교육 이런 것 할 때 가르친 선생들이 전부 소위 뭐죠? 이제 미국에 정신 나간 크게 좀 얘기해 주라.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옛날 38선 해보면 크고 한 전투가 있어가지고 그게 확대돼가지고 된 게 6.25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수중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 아직도 믿고 있어요. 예, 소련 문서가 다 공개됐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아까 우리나라 특히 근현대사 쪽 이 역사학계는 괴물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글 좀 읽을 줄 알고, 그리고 한자 좀 읽을 줄 알고, 외에는 전부 한국에서만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안 돼요. 외국어로 된 문서를 갖다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지사촌 비슷한 사람이 쓴 논문을 갖다 가지고 거기다 살붙여 또 논문 만들고, 그 논문 가지고 또 다른 논문 하고, 아까 일종의 근친상간을 통한 이 괴물이 탄생을 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네들만의 생태계를 갖다 만들어 놓고, 지네들만의 가상의 이 믿음 체계 안에서 거기서 그냥 스스로 상상을 하고, 미국 나쁜 놈들, 한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 이런 식으로 현대사를 갖다 아주 괴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배운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이게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왜 생기고 왜 싸우게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네. 지금 내 이야기에 산화도 과장이나 그 짓은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교육 문제, 역사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이 됩니다. 원래 내 시간 잘 지키는데 미안해요. 20분 넘겨서 이 정도로 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좀 재미도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충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은 조는 녀석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 빼고는 다 우리 말똥말똥 해가지고 누가 저러는지 압니다.